사고 현장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됐습니다. 방금 KF-21 지금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어떤 비행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기총 보상 시험 비행이라고 해서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2차 캠페인까지 마쳤거든요. 그 외장 같은 경우도 기본 외장에서 발사를 했던 거를 이번에는 탱크 2개 달린 형상에서도 발사를 해서 안전하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장족의 발전이 좀 있었던 거죠?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블락 1이 이제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블락 2가 이어지는데 그 블락 2에서
비행 시험을 아주 많이 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차명수 조종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차명수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공군에서 전투기 비행을 하다가 F-50이 처음에 납품이 이제 공군에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대대를 창설하는 일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F-50을 도입해서 창설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시험 비행하는 데가 있구나 이제 알고 있다가 2017년도에 전역을 해서 이제 여기 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KF-21 시험 비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KF-21 시험 비행하면서 하이 알파 하이 AOA 비행 시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비행이 좀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기총 보상 시험 비행이라고 해서 기총을 쏠 때 항공기가 뭐 갑자기 자세가 틀어진다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항공기 비행 제어가 잡아줄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총을 쐈을 때 항공기 자세가 너무 많이 틀려지게 되면 그거를 튜닝 해가지고 항공기 자세가 변하지 않도록 시험 데이터를 얻어서 수정하는 작업한 거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금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조종사님 선글라스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네네네네. 평소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자주 착용을 하시나요? 네네네. 조종사한테 눈은 되게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비행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시제기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서로 다 다른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 특성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비행 시험 분야라는 게 너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항공기 하나에 계측을 위한 센서나 이런 배선들을 다 항공기 하나에 몰아넣을 수가 없고 어느 일정 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항공기 한 대만 있으면 하루에 뭐 10번씩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공기를 이렇게 6대 만들어서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용치 내에서 센서라든가 배선을 해서 담당하는 시험 영역을 데디케이트하게 해가지고 부여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1호기는 좀 어떤 특성을 갖고 1호기는 첫 번째 항공기다 보니까 항공기는 시험 비행을 할 때 항상 속도를 먼저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센서가 붙어 있는 플러터라는 그런 시험 비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호기는 하이 AOA라는 시험을 위해서 뒤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스핀 리커버리 슈트라는 SRC. SRC. 그거 장착된 이제 2호기가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3호기는 이제 속도나 그다음 로드, 중력 가속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배당되어 있고, 4호기는 복자고, 뭐 5호기는 레이더, 뭐 6호기는 전자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조종사님은 어떤 걸 주로 탑승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비행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조종사도 또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데 좀 특화된 전문적으로 타야 될 분야는 조종사들도 조금씩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구비는 누가 해, 하이 AOA 비행은 누가 해, 레이더 비행은 누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롤이 나눠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이 AOA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 시험에 있어서 고받음각은 좀 어떤 시험 평가인가요? 말 그대로 고받음각에서 항공기 조종 특성과 조종 상실이 됐을 때 항공기를 다시 리커버리해서 정상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행이 고받음각 시험이거든요. 도그파이트라고 공중전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성능이 되는데요. 공중전을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대부분 다 저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저속에서 조종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느냐, 승패를 가늠할 좌우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영역. 엄청 중요한 영역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시험 비행할 때도 고받음각 시험 비행을 하게 된다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만약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됐어. 그러면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기 뒤쪽에다가 SRC라는 스핀 리커버리 슈트라는 장치를 달아서 만약에 항공기가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리커버리 슈트를 펼침으로 인해서 항공기의 자세를 회복하고 다시 증속해서 이 리커버리 슈트를 떼어내고 다시 정상 영역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장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종 상실뿐만 아니고 항공기가 이렇게 나는 게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날게 되면은 엔진 쪽으로도 에어플로우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쪽 들어오는 공기가 이제 부적절해서 엔진 플레임 아웃이 되거나 그러면 항공기 엔진이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엔진이 꺼졌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그 항공기 조종면에 파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이 밑에도 원래 미슬이 달려 있는데 2호기 같은 경우는 EPS라는 이머전시 파워 시스템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미슬을 탈거하고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두 개 다 죽었을 때 초반에 항공기 조종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워 시스템이 따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비행할 때도 처음에 먼 바다나 이런 공역으로 나가지 않고 비지 상공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항공기가 엔진 플레임아웃 됐을 때 글라이딩을 해서 항공기 기지에 착륙할 수 있도록 기지 상공 위에서만 비행을 하는 뭐 환경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많은 좀 비행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주로 이번 시제기만 탑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타긴 했는데 네. 이번 시제기를 제일 많이 주로 탔죠. 가시고 그 공중급유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난해도 되게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공중급유는 3차 캠페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해서 2차 캠페인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원래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받는 게 아니고 뭐 고도만에서 속도 얼마 이렇게 급유 영역대가 있는데 1차 캠페인은 이제 빌드업 개념으로 제일 안정적인 영역에서 급유 시험을 성공을 했고 이번에 2차 캠페인은 이제 더 영역을 넓혀서 급유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 다 이제 검증을 했는데 다 성공적으로 조종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 없다고 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9월인가에 3차 캠페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남은 2차 캠페인까지 못했던 영역이랑 그다음에 복자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 검증 시험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 능력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뭐 AM-2000 혹은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를 발사 시험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땠나요, 결과가? 결과는 뭐 당연히 성공적이었고요. 이번에 6월 12일인가 그때 서해에서 미티어랑 AIM-2000에 대해서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제가 쏘진 않았지만 유효한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들었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발사한 조건이 되게 제일 시비한 조건. 그래서 뭐 초음속 거기서 쐈을 때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선속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분리되는지를 확인했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고 그 외장 같은 경우도 기본 외장에서 발사를 했던 거를 이번에는 탱크 2개 달린 형상에서도 발사를 해서 안전하게 분리가 돼서 발사가 된 거를 최종적으로 해서 이번에 무장 시험은 끝나게 됐습니다. 무장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친 게. 완수하신 거예요. 네네. 궁금한 게 2024년에도 무장 발사 시험을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좀 장족의 발전이 좀 있었던 거죠? 원래 시험 비행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빌드업 과정으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사했을 때는 제일 안전한 영역에서 무장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초음속, 그다음에 탱크가 달린 형상, 시비한 영역에서 무장을 성공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지상 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언제쯤 되고 있는지 좀 지금 저희가 하는 비행 시험은 블락 1이라고 해서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만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이 블락 1이 올해 연말까지 개발 시험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내년 초에 공군의 운용 평가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군이 운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공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블락 1이 이제 내년 초에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블락 2가 이어지는데 그 블락 2에서 공대지 무장에 대한 그런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밤 매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밤 매립 무장 체계로.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공대공 미슬이 반메리이고 지금 저희가 4.5세대 항공기인데 원래 5세대로 가려면 스텔스 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는 무장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완전 매립 형태로. 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공대지 무장도 밤 같은 것도 이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직은 개발 단계여서 깊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기존에 군에서 계셨을 때 F-16, FA-50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좀 이 KF-21이랑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옛날에 항공기는 스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재래식 항공기 같은 경우. 근데 이 항공기는 5세대를 지향하다 보니까 풀 글래스 칵핏이라고 터치 스크린으로 된 MFD라는 그 디스플레이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되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운용하기가 그럼 더 쉬워지는 것도 있겠네요. 운용하기가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F-35를 따라가다 보니까 글래스 칵핏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긴 했지만 조종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터치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엔 스위치를 하나만 조작하면 될 걸 터치는 몇 번을 터치를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번, 4번 이렇게 터치해서 들어가는 그런 걸 많이 발견해서 지금 많이 수정을 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칵핏에 뭐 불이 나서 연기가 막 가득 찼어. 그러면 예전에 이 덤프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ECS라고 해서 이 칵핏에 있는 공기를 덤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터치 스크린으로 하려면 이게 연기가 막 차는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터치를 해, 그죠?
근데 스위치가 있으면 조종사는 대충 아 여기 있구나 하고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터치 스크린으로 하면 안 된다. 스위치로 빼야 된다 해서 그렇게 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기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터치해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예전에 뭐 두세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야 되는 기능도 조종사들이 요구해서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터치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꿔달라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 시험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전이 되겠네요. 훨씬. 네네네. 그렇죠. 지금까지 되게 많은 비행 시험 일정들을 소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까요? 아, 블락1은 총 계획이 2,000여 소티 정도 되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다 오늘 이제 인터뷰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오늘까지 한 1,300 몇 번 정도 했더라고요. 1,320여 소티 정도 했는데 한 70% 정도 진행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블락1 시험을 맞춰야 되는데 일정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비행 시험이 있을까요? 하이알파는 계속 할 거고요. 그동안에 약간의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와서 일정보다 하이알파는 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이알파는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중급이 아까 말씀드린 3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성능이라고 해서 뭐 이착륙 성능, 뭐 상승 성능, 강하 성능, 과속 성능, 감속 성능, 그다음에 선의 성능, 막 이렇게 성능이라는 그런 비행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남아있고. 앞으로 30%의 비행 시험이 더 남아 있는데 뭐 어떠한 각오로 하실지 저희 보라매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오는 처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보라매 사업이라는 게 우리 지금 공군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F-45가 한 4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국가적인 초대형 사업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고, 회사뿐만 아니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엔지니어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전 모의 훈련도 막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라 이런 것도 미리 찾아내고, 그래서 비행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안전하게 비행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혹시 뭐 사고가 나거나 하게 되면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또 다시 또 블락2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블락2 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에서 KF21 양산 사업 관리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욱 팀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한참 조립을 진행하고 있어요. 1호기는 지금 어디까지 약간 진행돼 있는 건가요? 1호기는 저기 지금 최종 조립에 가 있고요. 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구조 조립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 거기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비들을 연결하는 와이어 그리고 배관 작업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장비들 장착하는 공정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KF21은 한참 공정이 진행 중인데 이 생산 현장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이 공장이 구조조립 마지막 부분이랑 최종 조립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을 수행하는 공장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기 옆에 있는 또 다른 건물에서 기본적인 소조립체들을 조립을 해서 여기로 넘겨주면 여기서 받아서 넘어가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장에 들어와 있는 게 저기 앞에 있는 1호기,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2호기, 그리고 저기 뒤쪽에 3호기, 4호기, 5호기까지 지금 여기 넘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 현장이 하나씩 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산 과정들을 보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전방, 중앙, 후방 동체를 연결하는 공정인데, 그러니까 전방 동체랑 후방 동체는 아까 말했던 조립동에서 그냥 여기로 넘어오는데, 중앙 동체는 동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날개를 다는 공정, 윙바디 조인트라고 중앙 동체 옆에 메인 날개까지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날개 다는 공정이 구멍 뚫고 리벳을 체결해야 되는 공정이 수천 개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업자들이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근골격계 질환이 있어가지고, 보다시피 이제 작업자들이 서서 할 수 있는 맨 마지막 공정이 저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수그려서 작업하는 공정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스라고 해서 전방 동체, 중앙 동체, 후방 동체를 핀 부분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와서 각각 동체별의 위치를 컴퓨터상에 위치 포인트
플레이트와 이제 연동이 돼서 식별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세 동체가 정확히 조합이 되는 그 자리를 직접 그 장비들이 자동적으로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일반적인 공차는 0.8mm, 이게 이제 머리카락 한 올 두께 정도 되고요. 정밀 공차라 하면 0.3m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트래커로 측정하는 경우는 0.15mm 이하의 위치를 조절할 때 레이저 트래커를 사용하고요. 그 장비를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위치를 조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최종 조립에 들어가는 그 위치 조율하는 단위는 이제 0.1mm 이하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로 전방, 중앙, 후방 동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연결시킨 다음에 리벳, 볼트 이런 것들로 체결을 다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위에 보이시는 커버류를 달기 위한 이런 너트 플레이트를 작업하는 공정들을 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최종 조립 인원들이 와서 여기에 밑에 랜딩 기어를 단 다음에 동체를 최종 조립으로 인계하는 공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랜딩 기어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이동을 할 때. 이동에 이제 편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동체의 위험성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구조조립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저희 그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공정을 순서를 조율하면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이 이후에는 진행은 좀 빠른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최종 조립부터는 장비들이 장착되기 때문에 장착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그 장비들이 올바로 작동을 하는지 점검을 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장비들이 워낙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 장비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되면 긴급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조치를 하는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구조조립은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예. 네. 지금 그럼 이게 1호기. 예, 1호기 최신 형상입니다. 아, 진짜 최신. 완전 업데이트된. 네, 오늘 짝이죠. 그럼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곳에 와봤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KF-21 1호기가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기 구조조립이랑 최종조립이 다른 점이, 구조조립은 결국은 이제 구조물들끼리 연결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구멍을 뚫고 패스너를 체결하는 그런 공정이고요. 구조조립에서는 구멍을 뚫다 보면 알루미늄 칩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 칩들이 장비를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멍 작업이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작업 도구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LRU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장착이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여기는 지금 1호기가 있는데 저 뒤에 아까 저희가 봤던 3호기 있잖아요. 약간 이런 배치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군의 전력화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KF-21 항공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 라인을 하나만 구축을 해서는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듀얼 라인이라고 두 개 라인을 깔아가지고 지금 1호기, 2호기, 3호기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두 개 라인에 동시에 항공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납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현재 납품은 26년 하반기로 지금 초도 납품이 예상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도 물량은 이제 20개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그럼 20개까지 이 공장에 들어올 때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네요. 이 공장까지 들어오기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구조조립 시작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마지막 호기까지 구조조립에 곧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호기까지 완료가 된 부품이 거의 8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호기만 최종 조립 들어와 있지만 곧 이어서 이제 전 라인에 걸쳐가지고
KF21 호기별로 각각 이렇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 다음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LRU가 장착이 되고 나면 네. 그 LRU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험들을 다 완료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장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이 약간 노란색 비슷한 요 색깔은 프라이머라고 최종 도색이 들어가기 전에 그 단계에 있는 색깔이고 최종 도색을 끝낸 후에 경락고로 가서 이제 허시하우스라고 그 엔진 시험, 엔진을 처음에 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 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행 시험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전 과정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저기 아까 보셨던 저기 구조조립 마지막 파스 공정, 그 파스 착수하기 며칠 전부터 보통 잠을 잘 못 잡니다. 꿈을 꾸면서 이제 안 맞으면 어떡하나 저기서 안 맞으면 이제 대형 사고기 때문에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저게 제대로 위치가 잡혀가지고 문제없이 들어가면 아 이제 구조조립은 큰 고비는 넘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맞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을 뜯고 고쳐야 될지를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초도기가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일한 형상으로 제품이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안 맞을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조립에 들어왔기 때문에 LRU의 수급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요거는 최대한 저희 구매랑 같이 협업해서 일정 내에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방사청에서도 지금 공급망에 대한 원인 분석을 1차적으로 마치고 저희 쪽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거는 카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방산 사업 그리고 항공 관련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해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고 납품 시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좀 각오, 다짐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다른 사업과 다르게 KF21 같은 경우에는 체계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산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현안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사업 관리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사업 관리로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군 전력화에 적기에 저희가 맞추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력을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이런 열심히 하는 모습들 정말 잘 봤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군필자라면 모를 수 없는 기업 전투화 제작업체 트랙스타에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엄청 가볍다 진짜. 분납 경쟁에서 밀려서 그게 경영 위기까지 간 것 같다.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 정말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뭐 군인공제 말씀하셨는데 군인공제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발이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약 170일 정도 옵니다. 그게 이제 방수가 돼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이 고아텍스를 씁니다. 요게 이제 고아텍스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트랙스타는 또 처음 방문하거든요. 네네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트랙스타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용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자마자 조금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는 전투화 먼저 좀 네. 소개를 받고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투화를 11년도부터 납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납품하는 전투화를 보면은 이 전투화, 이 색깔과 그 다음에 검정 색깔 두 개가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분필자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반인 시선에서 가만 보면 네. 요런 이제 카모플라주 요런 제품이 좀 더 저게 눈에 안 띈다 그런 네,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예 올 블랙으로 가게 된 계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1년도랑 12년도랑 13년도가 이 문양이 조금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문양이 다른 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북한군도 분석을 한대요. 이 패턴을
북한군에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블랙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완전 이제 블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겉피고 이제 내피라고 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좀 특장점이 있는지. 이거는 소재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 가죽에서 겉면을 쓰느냐 안쪽에 이제 면을 쓰느냐의 차이인데, 이거는 지금 FG라고 해서 겉면을 쓰고 있고, 이거는 소를 뒤집어 까서 안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면은 얘는 부드러운 반면에 얘는 까끌까끌한 소재.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색깔로 바뀐 이유가, 전에는 이제 산이 많고 한 지형이 많았으니 검정 색깔로 해서 북한군한테 띄지 않는, 그게 좋다라고 해서 납품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색깔을 쓰는 곳이 해병대 쪽이 이 컬러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모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이 컬러까지 좀 나와서 북한군에게 최대한 띄지 않는 그런 문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특장점이 있다면은, 일단 이 전투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광, 물광 낼 수 있는, 예, 반짝반짝거릴 수 있는, 그래서 관리하기에는 좀 용이하지는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묻었을 때 손으로 털게 되면 관리가 정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격식을 차리는 휴가나 아니면 뭐 행사가 있었을 때 광을 내서 조금 이쁘게 보일 수 있다면, 이거는 일반 이제 그냥 훈련하실 때 신으셨을 때 이 관리자 자체가 이제 좋다 보니 이 특장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 제품을 제가 신었었거든요. 군생활 할 때. 트랙스타 전투화를 신었을 때 좋았던 거는 완전 방수가 되는 그 소재가 쓰여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소재를 좀 적용하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걸 규격이라고 합니다. 전투화 규격에서는 방수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방수 소재에 이제 방수 이제 수치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되고, 통풍 수치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되고, 마모도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되고, 그 규격 안에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어텍스 소재였고, 벤텍스 소재가 있는데, 그 벤텍스 소재도 저는 규격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전투화를 제조하시는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고어텍스를 쓰고 있는 게 저희고, 지금 나머지 이제 제조업체들은 다 벤텍스로 갈아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1년도부터 납품을 했잖아요. 11년도에 저희가 납품했었을 때 이 전투화 납품가랑요, 지금 이제 2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납품했던 전투화의 납품가가 사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11년도에 비하면. 자재값은 또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전투화의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납품 단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사실 설명드린 것 중에 저희만 고어텍스를 쓰고 있습니다가 사실 이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어텍스를 써서는 사실상 이 가격을 못 맞춥니다. 물론 벤텍스도 정말 훌륭한 소재인 건 맞는데, 저희가 이제는 신형 전투화 개발하신 이제 전무님 만나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요 신형전투화는 크게 다른 것이 이제 이 안에 방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비가 약 170일 정도 옵니다. 우리 군인들은 24시간 어떨 때는 이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신발은 그냥 매일 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방수가 돼야 되고, 이 방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더불어서 투습이라는 게 돼야 돼요. 투습이 안 되면 더워서 진짜 못 하거든. 이런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이제 고나라. 요거 고아에서 이렇게 와요. 이런 제품이 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원단을 가져와서 방수 구조를 만들어요. 요 원단이죠. 방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세요. 신발 발 형태로 만들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절개를 다 해야 돼요. 이 절개하는 부분에 물이 안 새게 테이핑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요 작업이야. 이 물이 안 새게 이제 테이핑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어텍스 자체는 이제 사오는 것이고, 사오지. 거기서 이제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만들어야 돼. 이제 그게 저게, 트랙스타의. 저게 이제 이 제조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방수를 만드는 소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서 우리는 고아텍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고아텍스를 이제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런 원단 위에다가 사실 멤브린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을 이렇게 합포를 시키는 겁니다. 붙이는 거예요. 합포가 탁 되어서 물이 안 새고, 그걸 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투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제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 고아텍스가 그런 기술, 라미네이션 기술 가장 뛰어난 거라. 사실 요즘에 그 벤텍스라는 소재를 쓰이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아텍스는 외국제고 벤텍스는 국내산. 왜 이 신발에다가 국산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필름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다 만들어 와요. 근데 붙이는 곳이 어디냐 이거거든. 붙이는 곳이 이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이 합포를 해야만이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는데 관리가 가장 잘 되는 데가 이제 이 고아텍스고 다른 데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그런 시설이 덜 돼가 있다. 이 방수 신발은 방수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또 투습이 돼야 돼.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구현을 해서 품질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그런 작업 과정 이런 것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24시간 탁 돌려서 만들어내는 제품하고 시가 날 때마다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는 거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없을 큽니다. 품질은 우리가 크게 이제 문제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이 요구하다. 근데 이제 군 예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하는 보급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어텍스가 일종의 좀 고급 소재라고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격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가격은 많이 비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전투화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로 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재의 이런 종류를 한 개도 바꾼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50%가 다운됐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이제 이거 쓰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소재가 아니면 우리 군인들이 거의 뭐 매일 신는 건데 견딜 수 있을까? 내구성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이 고아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동이 조금 밀려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결속 구조가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매기에는 여러 가지의 많은 구조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하기 힘들거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결속 구조를 넣어서 쉽게 우리가 신고 벗을 때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하게 해놓은 거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신규로 매끔 쉽게 이제 신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혹시 이거 제가 신어봐도 예.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무게가 이제 우리 옷 신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무게예요. 기존의 무게보다 내가 한 30% 이상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아 근데 엄청 가볍다. 진짜. 그 용사들은 그 활동화라고 해서 따로 체력 단련할 때 그걸 신는데 그냥 이거 신고 운동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신발 요 자체가 발바닥에 기술이 있어요. 지금 딱 느껴보시면 네네네. 내 발이 그냥 또 안착되는 기분. 맞아요. 이 발 모양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스핏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모양 2만 명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나 신어도 문제가 없도록. 특히 이제 발가락이 이제 손상이 오는 이유가 발이 앞으로 탁탁 계속 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소를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인들의 그런 그 물집 생기는 현상이 많이 감소됐다. 보급품이 이렇게 부러운 적은 또 처음이에요. 또. 수출형 모델이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데 그 모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죠. 이 한국인들의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간과한 거죠. 사실 조심스러운데 대부분 나라는 독일 현지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중에 우리만 일본함만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8척을 만든 나라도 없었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건 전무후무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따라잡고 세계 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경쟁자로서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하나오션의 김일홍 상무님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화오션 특선 설계 담당 김일홍 상무입니다. 저희가 특선 사업부이기 때문에 수상 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 함정 무기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상함, 잠수함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상함, 잠수함, 네. 또 최근에는 무인 체계. 아, 무인 체계까지? 예.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네요. 그러면 이제 수상함, 잠수함, 무인 체계 중에 뭐가 전공이세요? 저는 제가 지금 입사 만 27년이 지났는데 한 25년을 잠수함을 했고요. 한 2년 정도 이제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25년을 잠수함을 했으면 오늘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섭외를 좀 부탁드렸더니 김상무님을 바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잠수함 우리 달인 있다.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어쩌다가 근데 선박 쪽 일을 하시게 됐고 그 중에서도 어쩌다가 이렇게 잠수함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약간 필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아버지가 대우조선에 근무하셨고 지금은 하나오션이지만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본의 아니게 제가 조선과를 갔고 제가 학사 특례로 조선소 3년 근무를 가지고 병특을 했거든요. 아, 군대 대신에 이제 가는 병영특례 업체를 조선소에서.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입사를 했을 때 대우조선에 당시 임원이 저 친구는 집이 거제도니까 특례가 끝나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아, 도시 사람 아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은 오래 해야 되니까 너는 잠수함, 다른 친구들은 수상함 이렇게 해서 잠수함까지 결정이 된 거죠. 저는 운명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얘 관심이 있고 어릴 때부터 막 이게 아니라 흘러 가다 보니 네. 어느 순간 내가 잠수함 막 만지고 있고. 대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잠수함 사진만 보면 멋있어가지고 막 사진을 모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잠수함 업무를 하게 될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선체 구조나 이런 게 멋있고 그래서 네. 해외 잠수함들 이렇게 보면은 좀 사진도 좀 모으고 하셨었어요. 네, 잠수함 사진이 멋지잖아요. 또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렇죠.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런 로망이 있었지만 실제 업으로 할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25년째. 야, 되게 25년을 하셨으면 진짜 이 잠수함만 하셨으면 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오늘 그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98년도 하면 우리나라 잠수함을 막 만들고 있을 당시 아닌가요? 우리나라 첫 잠수함이 장보고 완급 독일 번호로 하면 209 잠수함. 9척인데 한 척은 독일 현지에서 만들었고 2번 함부터 쭉 만들고 있었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 7번 함이 이제 시운전 단계였고 실버남이 그 시운전 업무를 이제 시작했죠. 입사하자마자. 그러면 처음에 그 시운전을 한다는 건 뭐 이제 다 만들어진 잠수함을 이렇게 수중에 들어가서 조작도 해보고. 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게 중량과 부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균형 잠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량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균형 잠수 시험이라고 부르고요. 예. 경사 시험 저희가 이제 종합 설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그럼 균형 잠수 시험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공 같은 거 띄우면 얘가 너무 방방 떠서 그렇죠. 부력이 너무 크니까 있는 힘껏 눌러줘야 뭐 조금 가고 이런 건데. 비슷합니다. 딱 물의 밀도인 1 네. 정확하게 해수라면 1.025쯤 되겠죠. 예. 정확하게 해수 밀도와 같아지면 그대로 물속에 떠 있거든요.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대로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뜨거나 가라앉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잔망경이라고 칠게요. 잔망경 하나만 올려놓고 수면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약간 풍선 하나 잡고 물속에 떠 있는 느낌. 그렇게 됐을 때 배 안의 각종 이제 무게 상황, 탱크의 액체의 양을 계산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중량이 나왔는지를 보고 이 납 발라스트가 있어요. 아래쪽에. 네네네. 납 발라스트 위치와 양을 조절해서 중성 무력을 완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균형 잠수. 맞습니다. 사실은 시험 평가를 하려면 앞에 모든 것에 대한 학습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너무 과도한 과제를 맡으신 게 아닌가 싶으신 거예요. 네, 왜냐면 아무리 학교에서 뭐 조선을 배우고 뭐 잠수함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입사하자마자 함정을 시험 평가한다? 설계를 바로 해본 것도 아니고 어렵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시험 그거 하실 때 시운전 이렇게.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신기했고. 네. 일단 선배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9급 잠수함 1번부터 6번까지 했던 데이터들이 있고 그 선배들은 1번함을 할 때 독일에 가서 그때 대우조선에 한 130여 명 주로 이제 현장 근로자 중심이었고요. 일단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관리 인력들도 뭐 수십 명이 가서 뭐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시운전을 배워온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아주 젊고 파릇파릇한 신입 사원이 독일 가서 직접 배워온 선배들의 노하우를 한 번에 쫙 흡수하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되셨겠군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130명이나 되는 그 기술자분이 독일 가서 야 너네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봐 한번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일까? 어떤 면이 달라서 그게 가능했다고 일단 보시나요? 그 선배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때. 약간 자부심, 자랑거리이기도 한데요. 독일의 그 당시는 HDW사, 저희가 독일말로 하데베라고 부르는데 그 조선소가 세계 각국에 잠수함을 팔았어요. 근데 각국에 팔 때 다 이런 정도의 트레이닝, OJT라고 부르는 과정을 다 한 거죠. 다 전수해줬어요. 같은 코스로 여러 나라에 다 전수를 해줬는데 수십 국이 배워갔죠. 오, 네. 대부분 나라는 독일 현지에서 다 만들었고요. 그중에 우리만 일본함만 거기서 만들고 이렇게 나머지 8척을 만든 나라도 없었고, 물론 뭐 터키나 일부 나라들이 생산까지는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거는 전무후무 전혀 없습니다. 독일에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따라잡고 세계 시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경쟁자로서 상당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제 뭐 너네가 뭐 이 정도 가르쳐 줘 봐야 뭐 하겠어? 그 많은 나라들 실패했는데 뭐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똑같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무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마음가짐이 다르죠. 끈기가 다르고. 왜냐면 똑같은 걸 배워도 예를 들어 현장 작업자라면 더 나은 방법을 개선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면 개선할 수 있잖아요. 설계자들도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내가 하면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는데 또 바꿔도 보고.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한 게 역설계였거든요. 뭐 물론 모든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들의 이제 기술 자료를 다 보고 계산을 다시 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중량 부력 말씀드렸지만 요거 중량 부력 하나하나가 수천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더해보는 거죠. 하나씩. 도면 보면서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네, 전선의 무게가 하다 보면 빠뜨린 것도 있어요. 얘네들 왜 빠뜨렸지? 네, 그러다가 실제 저도 놀랐던 게 배의 높이 있잖아요. 높이. 네네네. 하이트 오버 HOA라고 부르는데 사양서에 틀린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더 해봤거든요. 밑에 철판 두께, 그 위에 구조물 높이 더하기 동그란 압력 선체, 직경, 외경이죠. 철판 두께를 포함한 더하기 잠수함 위에 세일 있잖아요. 네네네. 하나하나 더 했는데 제가 계산한 거랑 그 사양서의 값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2003년에 설계 전수를 갔어요. 저도 한번 검증할 기회가 생긴 가서 거죠. 물어봤어요. 네. 이거 왜 다르냐? 그러니까 왜 다르지? 하면서 오히려 네. 미안 하면서 이제 0점 몇 미리를 빼더라고요. 야, 오히려 그 독일 기술자분들은 관행대로 해왔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은 거죠. 되짚어 보지 않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렇죠. 그래도 잘 뜨고 갔으니까. 네. 이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저 뭘 느꼈냐면 그거예요. 어떻게만 보통 하우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거 어떻게 만들지?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것과 다르게 Y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정신승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뭐 우수한 손기술, 뭐 용접기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정신기술과인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러면 209급을 1번함만 거기서 현지에서 만들고 2번부터 나머지 9번까지 8척을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지금도 잘 굴러다니잖아요 지금. 야, 이제 참 그 독일이 후회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9급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설계를 그럼 그 다음에 하셨던 거예요? 사실 뭐 좀 아픈 역사지만 209급 사업 이후에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214 사업에 이제 업체가 변경됐죠. 예. 그래서 한참 동안 잠수함 업무가 없었고 제가 결혼을 상당히 일찍 했거든요. 병역 특례 기간이라 해외 여행을 할 수 없었고 와이프한테 나중에 독일 연수 데리고 가줄게. 손님 강원도로. 강원도 뭐 어디 산자락이라도 이렇게 가셔서 설악산 가서 경주 찍고 설악산 갔다가 내려올 때 부산에서 1박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입사했을 때 곧 우리가 독일에 설계 연수 받으러 갈 거다. 그런 약속을 믿었고 214 사업을 경쟁사가 땄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 때 그 당시 DSM의 자체 비용으로 독일에 설계 연수를 갔었고 그렇게 배운 게 상당히 많은 도움 됐죠. 설계 연수는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면 받으셨던 거예요? 14개월이요. 14개월. 이거 되게 타이트한데요, 14개월이면? 타이트했죠. 그 당시에는 저희만 간 게 아니고 한국 해군, 경쟁사 직원, 국방과학연구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설계 연수를 받으러 갔고 그들은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근데 똑같은 코스를 저희는 훨씬 짧게 받았죠. 저희는 우리 돈으로 갔으니까.
저희도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독일 설계 연수를 갔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캐치업을 한 거죠.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새 기간은 얼마 정도 기간? 2년 좀 안 되는 정도? 6개에서 8개월 정도는 더 길게 그분들은 연수를 받으셨고 네. 14개월 정도만 이제 설계 연수를 받으셨군요. 그 뭐 이제 뭐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설계 연수를 받으시면서 가장 느끼셨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독일이 참 대단하다 일단 느꼈고 근데 별거 없더라. 그 왜 그러냐면요. 예. 독일도 이제 예전 올드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해도. 그냥 설계도가 내려와서 그대로 제작을 했을 뿐이다. 우리한테 예. 강의를 하러 왔는데 예. 질문을 하면 그건 자기도 모른다. 선배들이 한 거다. 약간 충격받았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원조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이런 답변을 뭐 이런 느낌이실까요? 물론 뭐 당연히 많이 배워왔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따라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죠. 오히려 그때 자신감을 좀 가지셨군요. 예, 복귀를 하셔서는 그때부터는 뭔가 좀 함정 설계, 그 잠수함 설계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좀 하셨나요?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네네. 한국 해군 3,000톤급 잠수함 전에 네네. 저희가 독일 연수 갔다 와서 자체적으로 수출형 모델이 나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데 네. 그 모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죠. 209급을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에 맞게 약간 확장한 설계. 그 와중에 214급은 이제 했죠. 214급을 만들면서 209급의 약간 확장형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도 그러면 이제 직접 그러면 설계 연수를 다녀오셔서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에 맞춘 함형과 함정 그거를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연수 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실 텐데.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209급과 인도네시아의 209급에서 장점만 모으는 설계였기 때문에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할 만한 설계였고요. 배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인들의 이런 기술적인 그 능력과 인도네시아의 능력이 차이가 있었던 걸 저희가 간과한 거죠. 우린 다 이해했고 만들었고 운용까지 유지 보수까지 자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됐던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운용을 못해서 배가 이제 제대로 상태가 안 좋은데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라는 비방을 했고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죠. 저희가 배를 잘못 만든 게 아닌데 매뉴얼도 주고 이거는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닦고 조이고 풀고 뭐 이게 다 해줬는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사실 조심스러운데 네. 왜냐면 계속 저희는 인도네시아랑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 배는 상당히 좋았고 세척으로 수출이 끝난 게 아쉽고 남은 추가 세척을 계약까지 했으나 그쪽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많은 피해를 봤죠. 오히려 되게 중요한 교훈점들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해외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얻으셨을 것 같고, 약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다 우리 같지는 않다. MRO 같은 거 이제 총수명 주기 이런 거 고려할 때 러프하게 좀 알려주든지 실제로는 이렇더라도 뭐 약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오히려 좀 있으셨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을 이제 여기저기 막 많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고민이 좀 중요한 경험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기술 전수 관련 파트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000톤급 잠수함 얘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보고 3 하면 또 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체고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이게 사실 기자들이 이제 거의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쓰는 요즘 우리나라 무기체계 하면 딱 그런 건데 그걸 만드신 거잖아요. 3,000톤급 잠수함. 네,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기존의 유탄 발사기하고 좀 다른 구조 혹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차로 2단 분리를 해가지고 미사일 형식으로 날아가는. 눈에 익은 총기 같은데 새롭게 이번에 선보이신 초총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 단총 제품을 저희가 새로 선보이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기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 소속의 강인태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강인태 선임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산기공에서 지금 여러 라인업의 좀 소총이 지금 보이는데요. 가장 지금 주력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런 소총이 있다면 어떤? DSAR 15P A2라는 소총을 좀 홍보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DSAR 15P로 해가지고 한 8년에서 10년간 쭉 양산을 해오고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A2라는 약자를 붙여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개량을 하셨는지. 기본적으로 현대 시대에 맞춰가지고 핸드가드 이쪽 이 총열 덮개 쪽을 조금 개량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쪽의 조립성이 너무 조금 안 좋다라는 평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현대 추세에 맞게끔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조립성이 좀 간편하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 안쪽에 이제 피스톤이 있어서 격발을 하거나 연속 사격을 할 때 주도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해서 분당 발사 속도라던가 이 부분을 좀 더 안정화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AR 이 소총 쪽이 양손잡이 쪽으로 좀 간편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잡기 때문에 저희 또한 다 반영을 해서 양손잡이 가능하게끔 자수자든 우수자든. 네, 자수자, 우수자 가능하게끔 장전 손잡이나 셀렉터라던가 이제 단창을 이제 분해 조립하는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양손잡이화 지금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산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10.5인치부터 14.5인치까지 지금 라인업을 구성을 했는데요. 10.5인치는 무게로 따지면 2.9kg, 그다음에 이제 14.5인치는 무게로 따지면 이제 3.2kg까지 해가지고 총열 길이에 따라서 무게 차이는 있지만은 좀 라인업을 인치별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총열 길이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나 아니면은 군에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격 소총으로 사용을 할 때는 14.5인치 좀 더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사격 명중률이 높일 수 있는 14.5인치를 주로 사용을 하고 대테러 쪽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전을 하는 이제 부대 특성상 총열이 좀 짧아야지 기동성이나 활동성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총열이 짧은 타입을 좀 선호하고 조준 있습니다. 사격 위주로 하거나 할 때는 좀 총열이 길어서 안정적으로 좀 탄착군이 잘 형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 기관단총 이제 특수 목적에서 네. 짧은 사거리에서 지향 사격을 할 때는 총열이 짧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10.5인치에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특수 목적 이제 시가전이라든가 이제 대테러 쪽에 사용을 할 때 지금 이 10.5인치도 짧지만 여기서 더 짧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신규 개발을 했던 게 이제 접이식. 대머리판을 교체할 수 있게. 접은 상태에서도 바로 교전이 일어났을 때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라인업을 지금 추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유탄을 이제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지금 명확하게 스펙이라던가 이런 게 형성이 되진 않았지만 LIG 넥스원과 함께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넥스원 쪽은 미사일 쪽 개발을 하고 저희는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좀 이제 신기해서요. 왜냐면 이 날개가 나와 있는 부분이 기존의 유탄 발사기하고 좀 다른 구조 혹은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개발 목적은 유탄 같은 경우는 쏘게 되면은 날아가서 포물선 형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넥스원 쪽에서 이제 개발 방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2차로 2단 분리를 해가지고 미사일 형식으로 날아가는.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뭐 유도 기능도 탑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탑어택도 가능하고 더 멀리 추가 추진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군요. 그런 좀 기대 효과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양만 봐서는 아주 작은 소형체 같은 것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 좀 드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요 유탄을 쓰게 되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 육군이 사용하는 40mm 유탄 K201이죠. 그와 호환 가능하게끔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넥스원 측과 협업을 해서 미사일 개념으로 하는 그렇게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구경은 40mm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른 탄종도 다 호환이 가능하게끔 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40mm에서 이제 미사일 쪽으로도 추가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던 양산하는 것도 호환을 하게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또 뭐 저격수총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분대 지정 사수용 총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 다산에서는 DSAR 10S라고 해가지고 7.62 51 지금 5.56보다 탄종이 좀 더 크죠. 주로 저격총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긴 사거리가 요구하는 총을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저희 DSAR 10S 18인치가 실제 중량이 4.5kg에서 4.6kg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18인치 동일 모델로 했을 때 지금 4kg
4kg에서 4kg 미만을 지금 목적으로 지금 최대 그럼 한 0.78 이 정도까지 지금 네. 무게를 감소시킬 수 그래서 있다는. 왜냐면은 군인들이 이제 휴대성 전투원의 피로도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되게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요. 그 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던가 스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한 채로 무게 감소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소염기 부분에 좀 모양도 좀 독특해요. 이게 또 제트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7.62탄 같은 경우에는 반동이 세다 보니까 5.56탄과는 다르게 측면으로 총알이 발사될 때 가스압이라던가 이런 반동력 때문에 어깨 견착대를 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제트기를 뒤쪽으로 해가지고 반발력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압력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 부분에서 거의 이제 압력의 부분에 대해서 한 70%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그 부분의 효과를 이제 이쪽에서 좀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안쪽 구조에서 한 번 더 2차적으로 충격 상쇄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개발 중이어가지고 아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S&T 모티브 특수개발 2팀장 강정훈이라고 합니다. 눈에 익은 총기 같은데 새롭게 이번에 선보이신 초총이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 단총 제품을 저희가 새로 선보이고 있고요. 기관 단총이라고 해서 기존에 해외에서 이제 MP5 같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라든지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단총 계열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동이 좌측과 우측에서 모두 가능하게 좌수자 우수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전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좌측과 바로 바꿔 낄 수 있군요. 네, 우측으로 해서 네, 이렇게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을 신속하게 핀 같은 것만 빼면 이게 금방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총열이라든지 이런 주요 파트들을 사용자가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모듈러 설계가 적용돼서 사용자가 원하는 파츠들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격 특성,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것, 개머리가 원하시는 사용자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길이 조절이 필요 없이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접히는 구조가 원하시는 분들은 견착 안 하고 그냥 지향으로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파츠들도 주요 파트들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전력화되어 있는 K4 고속유탄 기관총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총기 중량만 36kg고요. 작동 방식이 블로백이라는 방식입니다. 사격을 하면 가스 힘으로 놀이새가 전진 후퇴하는 방식은 블로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로백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40mm 유탄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형의 경우에는 블로백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리코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코일 방식은 뭐냐면 타격을 하면 총열과 놀이새가 한 몸체가 이루어져서 뒤로 움직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태 충격력을 감소시키고 또 어느 정도 최대한 주태 충격을 완수했다면 다시 총열은 복귀를 하고 놀이새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면서 탄을 장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장점이 작동부 중량 자체를 저희가 줄일 수 있고요. K4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충분한 화력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너무 무겁다는 게 제가 장점입니다.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리콜 방식을 사용하면 지금 보시면 34kg에서 26kg에서 약 8kg 정도 현재 줄였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중량의 확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해서 하중도 분석하고 해서 조금 더 경량화를 할 예정이고요. 총기만 이 정도 줄일 수 있다면 나머지 구조물도 훨씬 더 중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기만 현재 8kg 가까이 줄이면 저희는 훨씬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괴력이나 분당 발사 속도는 동일한데 발사 속도는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발사 속도는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고요. 나머지 파괴력이나 이런 것들은 탄약의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중량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한 10kg 정도 줄일 수 있겠다. 저희가 목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표는 좀 높게 잡아가면서 최소한 원가라든지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좀 더 가벼운 임무 중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장비를 개발한다면 소형군에서 쓰시기에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점 이렇게 경량화되고 있는 부대 구조에 맞춘 그런 좀 개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래에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병력 자원도 감소할 거고 사용자가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도록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이건 보기만 해도 일단 살벌하네요. 차량 엔진 같은 거 그냥 막 뚫어버리는 그런 예, 맞습니다. 헬기도 쏘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보통 대물 저격총 같은 경우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직접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차가 3세대 전차처럼 아주 고성능 전차가 나오면서 대물 저격총으로 전차를 파괴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장갑화된 차량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방호된 표적을 저희가 제압하기 위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대물 저격총 40mm와 12.7mm가 보병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화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지금 현재는 이 제품들을 개발 중에 있는데 내년 정도에 이제 해외 수출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먼저 공급할 계획이고요. 해외에 지금 뭐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좀 있나요? 어떤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밝힐 수 없고, 꽤 많은 국가에서 이런 제품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외 수출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빨리 S&T 모티브에서 이런 대물 저격총을 공급해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많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S&T에 지금까지 대물 저격총이 없었나요? 7.62mm까지 저희가 했었고요. 과거에 저희가 전문화 계열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12.7mm는 저희 S&T 모티브에서 취급하지 못하던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이 풀리면서 S&T 모티브도 이제 12.7mm 탄약을 운용하는 총기를 이번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비슷한 총기를 청해부대 그런데 취재 갔을 때 봤는데 이게 진짜로 진짜 먼 거리에 있는 그 풍선 하나하나를 지금 보시면 조준경도 굉장히 고배율 조준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 종 자체의 에너지도 한 1km 이상, 2km 정도 사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표적을 제압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개발됐기 때문에, 그 해적들이 타고 다니는 보트의 엔진을 뚫어버릴 수 있는 맞습니다. 힘이라고. 뭐 예. 차량의 엔진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시는 보트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량도 지금 보니까 되게 묵직해 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12.7mm 같은 경우는 사실 탄압이 무시무시합니다. 물론 전차포라든지 포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작지만 직접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장비치고는 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하면서 많은 에러가 있었고요. 뭐 실제로 개발 초기에는 사격했었는데 탄압이 너무 높아서 총기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총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은 거의 막바지고요. 완성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직접 이제 개발을 이렇게 총기를 다양하게 하시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일단 총기의 기본 기능입니다. 사격을 했을 때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또 총기를 사격할 때 파손되지 않아야 되면서 타격을 했을 때 사용자가 총기 파손을 통해서 사수가 다치거나 이러지 않도록 세 가지를 저희가 가장 중심적으로 놓고 있고요. 그게 만족이 되면 그 이후에 무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능, 성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총기 만드는 주안점을 두는 그것부터가 일단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확실히. 알고 봤더니 S&T가 민수시장에서는 모터가 되게 유명하다고. 네, 저희가 1980년대부터 모터 제작을 했고요. 이전에 오래전부터 만들었던 천국 모터도 있지만 지금 전동화 추세이지 않습니까? 군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전략화가 되고 있고, 체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25톤급 궤도 차량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와 조작 모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진으로 구동하던 궤도 차량을 이제 모터가 구동하게끔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3차전도까지 계획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 시제작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체계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서 개발이 진행될 거고요. 실제로 몇 년 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전기 모터를 사용한 궤도 차량이 아마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리 차량에서 하이브리드라 그러면 뭐 이제 뭐 완전 일반화돼 있고, 예, 이렇게 했는데 전차, 장갑차 이런 데에서도 지금 그러면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네,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뭐 보시겠지만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저희 모터가 100%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워낙 오래 전부터 모터를 개발해 왔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모터를 만들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대기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한이 왔을 때 승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출력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타겟으로는 450kW급인데요. 실질적으로 400kW급으로 개발됐고요. 양쪽에 800이고요. 조향을 하는 또 모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150kW급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세 개가 한 차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그 모터를 가지고 체계 통합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에서 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셈블리는 기어박스는 저희 또 에센트 다이나믹스에서. 또 같은 뭐 네, 회사니까 그룹사니까, 또 예.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겠네요. 네, 네. 일종의 파워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하나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터를 하시면서 가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냉각 부분이고요. 모터의 사이즈는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사이즈에서 최대 효율을 내려면 냉각 효과가 제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좀 특허 출원을 할 예정이지만 오늘 냉각 시스템 자체를 오일 냉각으로 해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개발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들어가면 결론이 나겠죠.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품의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냉각 시스템에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시는군요. 잘 좀 개발이 돼서 우리 군의 장비가 좀 더 조용하게 같은 에너지로 오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